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 과제 탐구 본격적인 첫 시간,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쌤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분 마이닝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수도 있는 용어인데 맞아요. 광질입니다. 광부가 광산에서 석탄이나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걸 캐내듯이 중요한 걸 쏙쏙 뽑아내는 과정을 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슨 뜻이냐면 정보 조각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조각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뽑아내서 상관관계를 밝혀내거나 인과관계를 밝혀내거나 미래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정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오늘은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쌤이 사실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 길렀으면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같이 길러보기로 해요.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왜 통계를 배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아세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좀 옛날 노래긴 한데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노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서른이라는 나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나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쌤이 생각할 때 서른은 사실 청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의 생각과 이 노래 속의 가사가 좀 다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광석이 이 노래를 발표한 건 1994년. 그때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28.8세. 여러분 중위 연령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의 0세, 막 태어난 아기부터 최고령자까지 일렬로 눌러놓고 그중에 가운데서 똑 뽑은 것을 중위연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994년에 중위연령이 28.8세였다는 것은 진짜로 서른쯤 되면 중위연령보다 살짝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나이가 든 축에 속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쌤이 느끼기에는 왜 서른이 청춘이라고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인구조사 결과 2020년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3.7세. 고령화 속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20년에 살고 있었던 우리는 서른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청춘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중위 연령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나이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60세가 되는 때가 곧 온다고 합니다. 60세 너무 무섭지 않나요? 60세가 한가운데라는 건 노인 인구가 인구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가 언제쯤 도달하게 되냐면 통계청의 예상은 2056년쯤에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이 60세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60세가 중위 연령이라는 건 전체 인구를 일렬로 쭉 늘어놓고 인구의 절반이 노인. 그런데 여러분은 2056년에 지금부터 34년 후에요. 생산 가능 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이전이죠. 그럼 한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 노인, 절반의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나중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임금생활자가 된다면 꼭 개인연금을 한 개쯤 들어서 노후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주택 총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인구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서 미래 통계학자들한테 다른 자료 하나도 없이 미래를 한번 예측해 봐라라고 하면 대부분 인구 통계 딱 하나를 고른다고 해요. 그만큼 인구 통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주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쌤은 신문 기사 제목 하나를 볼 때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근무 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들이 암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이상하죠? 왜 휴식을 취하는데 암에 걸렸을까요?
근데 이거 실제 자료였어요. 3,600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였고, 근무 도중 10분씩 정기적으로 휴식하는 근로자는 향후 5년간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1% 이상 높다는 실제 통계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일까요? 아닐 것 같죠. 근무 중 계속해서 10분씩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냐면, 맞아요. 흡연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흡연을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건데요. 휴식을 취해서 암에 걸린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렇게 신문 기사 제목을 볼 때도 진짜 이유가 뭔지, 저 통계 자료를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랑 가장 제대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평균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에 탄 승객 250명의 몸무게랑 보스턴 마라톤 대회 본선 진출자 250명의 몸무게가 우연히도 평균 체중이 70kg으로 같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본선 진출자들은요, 좀 약간 날씬할 것 같아요.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250명의 평균 체중이 70kg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스턴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살짝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승객 250명의 평균 몸무게가 70kg이래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마라톤 대회 본선 진출자들은 대부분 성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250명의 몸무게는 승객이기 때문에 영유아나 노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남녀노소가 모두 다 포함된 몸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평균이 250이라고 하더라도 승객들의 몸무게는 편차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본선 진출자들은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산과 표준 편차 개념이 여기서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첫 번째 집단은 매우 클 거고, 그리고 마라톤 집단은 아마 작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값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의 가정인데요. 중산층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10명의 손님들이 있었고요.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연봉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부자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이 테이블에 빌 게이츠가 와서 앉는다면 여러분 평균 연봉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쌤이 한 몇 년 전 기준으로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연봉이 약 1,100억 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11명의 평균 연봉이 약 1,100억 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집단인 것처럼 보이죠. 막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빌 게이츠 한 명만 부자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평균값은 이렇게 하나의 특이값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값만 가지고 어떤 자료를 판단하면 자료를 오해할 수도 있고 왜곡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쌤이랑 같이 국정감사 통계자료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그 뉴스 영상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에서는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2015년에 국정감사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2014년 국내 근로자의 소득을 분포를 조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3,172만 원, 월 평균 소득, 이건 연소득이고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264만 원 정도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댓글을 슬프게도 요렇게 달았는데 "나는 평균도 안 되는구나. 이제 깎아먹네. 애들에게 미안하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건 이 평균 월급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이론으로 영상에서는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이라는 사람의 소득 분배라는 저서를 언급했고요. 그 저서에 나와 있는 난쟁이 행렬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소개를 해 줬었어요. 난쟁이 행렬은 영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거리에 나오게 해서 1시간 동안 가장 행렬을 한다고 가정했고요. 소득에 따라 키를 정해서 작은 순서대로 시작하는 행렬을 말합니다. 왜 난쟁이란 이름이 붙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아요. 소득이 적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 난쟁이 행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영상에서는 요렇게 난쟁이 행렬을 형상화했었는데 여러분이 보기 쉽게 쌤이 요 자료로 바꿔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행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들의 키는 약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 186만 원, 월에는 15만 원 정도를 버는 극빈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15만 원을 벌면 생활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되었던 평균값은 키가 170cm 정도 되고요. 이 170cm라는 자료는 언제쯤 나오냐면 40분이 지나서야 등장합니다. 전체 1시간짜리 행렬에서 40분이 지나서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뒤쪽에 치우쳐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값이 바로 월 26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난쟁이들은 이 264만 원이라는 평균값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려진 이유는 아시겠지만 키가 100m가 넘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거인들이 이 평균값을 매우 끌어올렸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간값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즉 전체 1시간 생렬 중에 딱 30분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월 191만 원이었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요 소득에는 공감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 이건 연말정산을 했던 1,600만 명의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라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들이 다 빠진 자료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또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10%에게 부가 약간 집중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쌤이 2019년 자료도 찾아왔거든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도 연말 소득자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요. 평균 소득이 264만 원이었는데 309만 원으로 늘어났고, 중위 소득은 191만 원이었는데 234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업들에서 임금을 인상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다시 말하면 중위소득이 234만 원이었으니까 50% 미만이면 117만 원이죠. 월 117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20.1%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임금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거보다 적은 소득을 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는 평균 소득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자, 쌤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사 속 통계 자료는 전수조사인 것 같으세요? 표본조사인 것 같으세요? 자료를 대표하는 임의의 표본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기사 속에 있는 자료는 자료를 대표하는 임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사 속에서 어떤 통계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러분이 꼼꼼히 하나씩 챙겨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표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이게 쌤이 오늘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꼭 평균값만 써야 하는가? 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쌤이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이런 예를 갖고 와봤어요. 사실 반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 반 수학 시험 점수 평균 내기 많이 해봤었죠?
우리만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평균 내기 이런 거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사실 평균으로 하는 게 어색하지 않죠. 근데 쌤이 일부러 어색하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확장시켜 보라고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육상 경기 기록이라고 하면 우사인 볼트는 인간 탄원이라고 불리는 선수였죠.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m 세계 신기록은 9.58.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2009년에 세워진 기록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선수의 대표 기록을, 대표값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선수의 가장 좋은 기록, 육상 경기라면 가장 좋은 기록이 최저값이죠. 제일 숫자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영 경기도 비슷하죠.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여러 개의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메달을 따고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박태환 선수의 대표 기록이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가장 좋은 기록을 뽑을 겁니다. 즉, 최저값을 대표 기록으로 뽑는 경우죠. 멀리뛰기나 높이뛰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가장 높은 값, 즉 최대값을 대표값으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피겨 스케이팅이나 아니면 리듬 체조, 다이빙처럼 예술성이 가미되는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점수를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12명의 심판관들, 피겨 스케이팅의 심판관들을 저지라고 부르는데요. 심판관들이 이 기술 점수라고 할게요. 피겨 스케이팅의 기술 점수, GOE 값들을 각자 채점을 하는데 12명이 채점을 하지만 9명의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요. 일종의 임의의 표본을 딱 선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한대요. 이런 값을 어떻게 부르냐면 낮은 거랑 높은 거 제외하고 가운데 것만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하는 걸 절사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예술성이 가미된 종목에서는 점수 채점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할 때 무조건 전체를 평균 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료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뉴스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에 공감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찬찬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값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둠끼리 토론을 해서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면 없는 경우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모두의 평균값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예시를 들어주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예시 자료인데 평균값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로 이 선배는 1인당 GDP를 골랐습니다. 자, 1인당 GDP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약 3만 1,000달러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평균 소득 근처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34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값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런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평균이 평균값으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얘기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48.7% 정도 된대요. 한 50% 정도 되네요. 재정 자립도가. 그런데 서울은 약 80.6%고요. 세종시는 64% 정도 된대요. 여기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들이고요. 그런데 강원도랑 전남은 28.3, 27%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크고 낮은 재정 자립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고 그래서 평균이 대표값이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라고 제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시를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평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면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평균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지표랑 분산을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쌤이 아까 소개해드린 뭐 최저값, 최대값
또 중앙값, 그다음에 절사평균, 최비값 굉장히 다양한 대표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자료에 따라서 어떤 자료로 분석하면 더 좋을지 여러분이 토론하시고 잘 정리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토론을 기대할게요. 그럼 안녕.